그래서 이제 그 206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부가징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부가징수. 자, 그래서 거기에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기, 납기도 다 외워야 되죠? 예, 납기도 다 외워야 됩니다. 자,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박과 항공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대신에 이제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주택은 7월 달에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을 9월 달에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은 왜 이렇게 하느냐?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과세하니까 세금 부담이 커요. 그래서 7월 달에 절반,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9월 달에. 그래서 사람은 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과세관청에 사람들이 몰라서 문의가 많이 온다 이 말이죠. 예. 왜냐면 내가 7월 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냈단 말이에요. 재산세를 냈는데 9월 달에 똑같은 금액으로 고의서가 또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가 7월 달에 냈는데 왜 9월 달에 또 날라왔냐고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온다 이거죠. 그것은 내가 내야 될 전체 세금의 7월 달에는 절반만 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절반은 이제 9월 달에 또다시 이제 고의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10만 원을 고치세요. 20만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일 때는 이제 7월 달에 한목에 과세관청에서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207페이지 보시게 되면 납세지 나오네요. 납세지. 납세지는 토지, 건축물, 주택은 전부 다 물건의 소재지로 합니다. 물건의 소재지.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죠. 자, 고지서 발부해서 세금 거두는 거고. 그럼 고지서는 언제까지 발부해야 되느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액 징수 면제 나와 있죠? 예,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세금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요. 한 장 넘기시면 또 신고 의무 나와 있죠? 신고 의무. 뭘 신고하는 거냐? 아까 얘기했죠?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면 신고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그죠? 그 색깔 칠해져 있네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양갈로 이번에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등재를 한대요. 등재.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재산세라는 세금은요.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장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개개인의 재산을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한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도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도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도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럼 다른 공부에 다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왜 과세대장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또 관리를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상의 내용과 공부상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이 그죠? 그 주택을 개조해서 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죠? 공부상으로는 이게 무슨 연구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사실상은 학원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입시학원들 이렇게 보면 학원이라고 안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무슨 연구소 돼 있고 뭐 이상한 이름을 대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제 학원 이제 어떤 건물에 이제 학원을 갖다 세우려고 하면요. 뭐 일정 면적 이상 뭐 그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적이 학원용으로 나오는 면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학원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연구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등록을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개조를 해갖고 이제 학원을 업을 한단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무상의 용도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세관청은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과세를 해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올해만 과세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매년 과세해야 되죠.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과세해야 되죠. 그죠?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계속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대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대장. 그걸 과세대장이라는 과세대장.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내용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그죠? 과세관청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가지고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과세대장에다가 직권으로 그 내용을 등재를 해서 그죠? 세금 과세할 때 그죠? 자료로 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양갈로 3번 나와 있잖아요. 재산세 과세상 등 비치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그죠? 재산세 과세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 나옵니다. 세부담 상한. 자, 세부담 상한 비율 외워야 돼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100분의 150 나옵니다.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뭘 한다? 100분의 150을 한다. 100분의 150.
그 대신에 그 옆에 209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세부담 상한 비율이 틀리네요. 그래서 3억 이하짜리 주택은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130. 자, 그러면 요건 뭐냐? 요거는 세금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상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상한선. 자,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온 것 갖고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주택이 있다고요, 주택. 주택이 요 3억 원짜리예요, 3억 원짜리. 자, 2017년도, 2018년도. 올해가 2018년도니까 요걸 당해연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2017년도는 직전연도로 합시다. 직전연도 재산세를 냈는데 50만원 됐단 말이에요. 50만원. 근데 과세관청에서 올해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재산 가치가 커져가지고 높아져가지고 재산세가 124만원으로 계산이 된다고. 자, 그러면 납세문자 입장에서는 그죠?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죠? 물가가 1년에 2배 더 잘 안 뛰는데 어떻게 내 재산 내역이 2배 이상 뛰어갖고 세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많이 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납세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직전 연도에 냈던 세금에다가 세부담 상한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3억 이하짜리 주택이죠. 그러면 세부담 상한 비율이 얼마가 된다고요? 100분의 105입니다. 105.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자, 그러면 52만 5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요 계산된 금액 요것을 올해 부담할 세금의 상한선으로 삼는다고. 그래서 올해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해 보니까 124만으로 계산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올해 내야 될 세금은 얼마까지만 내면 된다? 52만 5천 원까지만 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금 부담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세부담 상한이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세부담 상한 비율을 잘 기억하셔갖고 이렇게 계산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요. 요거 보통징수인 세금이니까 그죠? 납기까지 세금 안 내면 가산금이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210페이지에 그 다음에 부가세도 있고 병기세도 있네요. 자, 부가세는 그죠? 그 옆에 이름이 안 나와 있죠? 부가세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부가세 옆에다가 화살표 해갖고 적으세요. 지방교육세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병기세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네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병기세는 독립세예요, 독립세. 이건 독자적으로 원래 세금 계산에서 고유서를 보내야 되는 세금이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납기가 재산세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데 굳이 고유서를 2장 따로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고유서 옆에다가 나란히 같이 기재를 해서 보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병기예요, 병기. 나란히 병자에다가 기재할 기자.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에는 세금이 3개가 나와 있겠죠. 재산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병기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내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재산세 고지서를 세세하게 한번 보시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시험 공부하고 관련된 이런 거니까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세금 내고 있는지,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거기요, 이제 물납하고 혼납 나옵니다. 자, 물납은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거죠? 그 요건 봐두시면 돼요. 자,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죠? 1천만 원 초과. 그 다음에요, 그 밑에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그죠? 물납할 수 있다. 뭐 물납평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문제 풀 때, 그죠? 필요하면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 자, 분할납부 나와 있습니다. 분할납부. 분납 요건 나옵니다. 납부할 금액 500만 원 초과할 때,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45일 이래 돼 있죠. 그죠? 45일 지우세요. 지우고 2개월로 고치세요. 2개월. 개정됐죠, 개정? 그래서 국세와 똑같이 이제 2개월 이내 분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214페이지 볼게요. 자, 비과세 볼게요, 비과세. 국가 등 보유재산에 대한 비과세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얼미만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동그라미 2번은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그것을 국가가 공공의 목적에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1년 이상 장기간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료로 사용할 때예요. 무료로 사용할 때. 왜냐하면 그게 두 번째 줄에 보면 유상으로 사용할 때는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개인이나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인데 그것을 국가가 공공용으로 1년 이상 사용하면서 무료로 사용한다.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한테 재산권 침해가 심하죠.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용도분이한 비과세.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그거 전부 다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토지라서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 외워야 돼요. 옛날에는 묘지만 외웠는데 이제 다 외워야 됩니다. 왜냐? 작년에 국어가 나왔거든요. 국어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다음에 하천을 낼 수도 있고 또 도로를 낼 수도 있고 제방을 낼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다 외워야 돼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지적법 할 때 나오죠? 예, 그거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다만 묘지 옆에다가 갈로 쳐가지고 개인 소유라고 써주세요. 개인 소유. 아까 법인 소유의 묘지, 공동묘지 이런 거는 수익 사업을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법인 소유의 묘지, 법인 묘지용 토지는 어디로 갔어요? 별도합산, 사업용이니까 별도합산, 그죠? 예. 그래서 이건 개인 소유의 묘지는 비과세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요. 그 옆에 21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에 사각박스에 1, 2, 3, 4 있어요. 1, 2, 3, 4. 자, 1번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통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그 토지 밑에다가 임야라고 썼어요. 임야. 왜냐하면 그 옆에 다만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니까. 요거는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라는 얘기예요. 과세. 그렇지만 뭐 임야나 목장미 같은 거 이런 건 비과세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임야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좀 이따 또 보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이번에 최종님 시험님으로 이용되는 거 그런 임야. 동그라미 3번에 공원자연 보존지구의 임야. 보존 나와요. 보존에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1번에는 통제에다 동그라미 쳤고 그 다음에 3번에는 보존에다 동그라미 쳤죠. 자, 그러면 앞에 거하고 잠깐 보고 오자고요. 잠깐 보고 온다고요. 자, 183페이지 보세요. 자, 18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 있죠. 환경에다 동그라미 환경. 그래서 환경지구다 그러면 분리과세로 가고요. 보존지구다 이러면요 비과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6번에 니은에 보시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있죠. 그죠? 그래서 제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제한보호구역 내의 임야는 분리과세로 가고요. 그 대신에 아까 통제보호구역 있죠? 그건 비과세로 간다고. 그러니까 비과세로 가는 것은 소유권 제약이 더 심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다시요. 215페이지 오셔가지고.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임시건축물 나옵니다.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과세 기준으로부터 1년 미만까지만 비과세. 1년이 경과되면 과세.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선박 나와 있죠. 요 선박이 전부 다 공공용 선박이에요. 공공용 선박. 그래서 공공용 선박은 비과세예요. 비상재해 구역 이런 게 뭐냐면 통영에 가면 민간구조대가 있어요. 민간구조대. 민간구조대가 그저 관광객들 와가지고 그저 여름에 행락철에 그저 물에 빠져 있으면 건져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가 있어야 되죠. 예, 그게 공공용 선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과세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이요.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철거 명령을 받은 것은 재산적 가치가 없죠. 그래서 비과세라고요. 근데 요거는 건축물만 비과세고 토지는 과세예요. 토지는 왜 과세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지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잖아요. 건축물은 조만간 철거할 거니까 재산적 가치가 없지만 토지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축물만 비과세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해가지고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이 되면 과세를 하겠대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뭐예요? 사치성재산. 2번에 수익사업에 사용될 때, 그 옆에 유료로 사용할 때, 3번에 자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느냐 하면 임시형 건축물 이렇게 해놓고 별장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이제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기셔갖고, 이제 240페이지 갑시다. 자, 종합부동산세 나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웬만한 내용은 전부 다 재산세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그 계산의 흐름도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칠판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필요한 내용은 이제 책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맨 처음에 봐야 될 것이 과세 대상이죠. 종합부동산세도 대상이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인데 법에 열거해 놓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부동산 중에서 건축물은 빠져있죠? 그죠? 예,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오직 토지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과세를 해요. 자, 그리고요, 이 토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하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과세라는 거 있었죠? 우리가 재산세에 보면 분리과세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분리과세상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종부세를 과세하는 건 오직 두 가지예요. 뭐요? 종합합산 대상하고 별도합산 대상하고. 그럼 왜 분리과세상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느냐? 분리과세상 중에서 저율분리과세상은 재산세를 적게 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낼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고유분리과세상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중에서는 종합합산 대상하고 별도합산 대상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주택에서도 별장은 제외예요. 별장은 제외라는 얘기는 주거용만 해당이 된다고, 주거용만. 왜 그러냐?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4%로 충분히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만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처럼, 재산세처럼 건축물 있죠? 건축물의 가액하고 토지 가액을 다 합쳐서 과세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과세하는 방식은 합산과세, 합산과세. 다만 이제 재산세하고 차이점은,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주택가액을 합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주택가액을 안 합친다고요. 그냥 주택별로 따로따로 세금 계산한다고요. 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과세하죠. 그런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을 때 재산세에서는 주택가액을 안 합친다고요. 그냥 주택별로 따로따로 세금 계산한다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그 주택마저도 어떻게 하겠다? 다 합산, 전국에 있는 주택가액을 다 합쳐서 과세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대상이나 별도합산 대상만 합산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택을 전국에 여러 채 갖고 있을 때도 그 전국에 있는 주택가액을 다 합쳐서 과세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택도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쳐서 과세해야 되는데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합산 배제를 한다는 얘기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주거용 주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별장은 애초부터 과세되지 않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주거용 주택 중에서도 합산 배제, 그죠?
즉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주택이 있다고. 자, 그래서 243페이지. 자, 일단 목차만 쭉 봐둡니다. 24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합산 배제해가지고 임대주택 나와 있죠? 임대주택 나와 있죠? 예,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244페이지. 그 다음에 합산 배제하는 것 해가지고 그 밑에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죠? 그 중에 줄거진 게 있죠? 줄거진 거. 그 시험 지문에 다 나왔다고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이제 사원주택이에요. 사원주택. 사원용 주택. 그래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또는 공시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거. 그 다음 그 밑에 기숙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 나와 있고, 4번에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역시 미분양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번에 등록문화주택 나와 있고, 8번에 노인복지주택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온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합산 배제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해 볼게요. 자,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과세 표준은요, 재산가액을 합산하니까 전부 다 재산가액을 합쳐요. 종합합산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끼리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다 합쳐서 과세를 하는 거고, 별도합산은 동일한 소유자가 갖고 있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를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고, 주택은 주택끼리 다 합친다 그랬죠. 그래서 재산가액을 다 합쳐요. 다 합친 다음에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액이 나옵니다. 종합합산 대상은 공제액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이에요. 80억.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다주택인 경우하고 1주택인 경우하고. 요 1주택은 단독 소유해야 되고요. 자, 요 1주택이라는 것은 1세대 1주택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죠? 그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는 건 해당이 안 된다고요. 세대원 중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주택. 아버지면, 그죠? 남편하고 부인이 있으면 남편 명의로 돼 있든지 부인 명의로 돼 있든지 한 사람 명의로만 돼 있어야 되지. 남편하고 부인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1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1세대의 개념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개념은 공동소유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의 개념은, 그죠? 세대는 1세대인데, 주민등록상 1세대인데 소유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해야 돼요. 공동 소유하는 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냥 대충 1세대 1주택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의미가 틀리단 말이에요. 의미가 틀리다고. 그거를 자꾸 양도소득세하고 나중에 다 한 대 묶어갖고 같이 기억해 놓잖아요. 같은 걸로 기억해 놓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틀리는 거예요. 왜? 양도소득세는 적용될 수 있는데 종부세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지문을 딱 내면 사람들이 이거 양도소득세 1세대하고 똑같은 거네? 이래갖고 맞네? 이러고 찍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그죠? 내용 분류를 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재산가액 합한 금액에서 요거 6억을 공제합니다. 주택공제가 6억 원이에요. 그런데 1주택은 어떻게 하느냐면 3억 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억 공제를 해요. 그러니까 총 9억 원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9억 공제다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시험 문제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내니까 우리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주택공제는 얼마인데? 6억인데 1주택자는 거기에 기초공제 3억이 있습니다. 기초공제 3억. 그래서 합쳐서 얼마다? 9억이다. 9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그죠? 강의도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시험 문제를 못 맞추니까 시험 문제를 요즘 아주 어렵게 내거든요. 지금 보면
아주 어렵게 낸다는 게 디테일하게 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80%를 곱해요. 이 80%가 뭐냐 하면 요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재산세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토지 건축물 70% 곱했죠? 주택은 60% 곱했죠?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전부 다 몇 프로? 80%를 곱해서 이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요. 세율을 곱해. 세율을 곱해갖고 이제 세금 계산합니다. 그럼 세율을 몇 프로를 곱할 것이냐? 종합산 대상은 0.75에서 2%까지 3단계고, 그 다음에 별도합산 대상은 0.5에서 0.7까지 3단계고, 주택은 0.5에서 2%까지 요 5단계예요. 처음과 끝을 잘 보시면 돼요. 처음과 끝을 잘 보시면 돼요. 아무튼 자, 전부 다 인세라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종합산 대상은 0.7에서 2%까지, 별도합산 대상은 0.5에서 0.7까지, 그 다음에 주택은 0.5에서 2%까지. 주택은 외우기 쉽죠? 별도에 제일 낮은 거 하나 가져오고, 그죠? 그 다음에요, 종합에 제일 높은 거 하나 가져오면 되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 그죠? 과세관청도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아닌 거죠? 대충 하는 거 대충. 대충 해서 그에 세금 부과해보고, 그죠? 그래서 세금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과표 높여갖고 세금 더 거두면 되는 거고. 법 바꿔가지고. 그죠? 세금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그대로 거두면 되는 거고. 아니, 세금이 남는데 왜 되돌려주겠어요? 그냥 그대로 거두면 되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죠? 얼마의 세금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대충 거기에 맞춰서 세율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세금은 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하면 세금 계산되잖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에 재산세액이라는 걸 또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여기에 재산세액이라는 걸 또 빼준다고. 자, 그러면 재산세액을 빼는 의미를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여기 1주택자가 있다고. 1주택자가 단독 소유죠. 단독 소유. 이 1주택자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고. 10억 원짜리 주택을.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지금 공제금액이 얼마냐 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단독 소유일 때는요, 기초공제 3억에다가 주택공제 6억 해서 9억을 공제를 해줘요. 자, 그래서 10억 중에서 얼마를 공제한다고요? 9억은 공제한다고. 9억은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 그래서 요 1억 있죠? 요 1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억은 왜 공제를 해줬느냐? 요 9억을 공제해준 이유는요, 요 9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거두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은 이중과세란 말이에요. 왜냐?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또 과세하죠. 그럼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세금을 두 개를 부과를 했으니까 이중과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중과세를 허용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만 세금 부과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죠?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개의 대상은 똑같지만 과세 구간을 달리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9억까지는 재산세를 거두고, 그 다음에 그 9억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거둠으로 인해 가지고 과세 구간을 달리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세 구간을 달리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이중과세는 이중과세였지만 법에서 허용되는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재산세를 공부할 때, 그죠?
1주택자는 9억까지만 재산세를 거둡니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제가 설명 안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두냐면 이 10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다 거둔단 말이에요. 재산세를 거둘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10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다 거둔다고. 뭐 9억까지만 재산세를 거둔다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이제 또. 그렇죠.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되었죠. 재산세도 거두고 뭐도 거둬요? 종부세 또 거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억 부분에 대한 요 재산세 있죠? 1억 부분에 대한 재산세 요거 따로 계산해서 종부세 계산할 때 빼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재산세 있죠? 요 공제금액 있잖아요. 요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그거 따로 계산해서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죠? 자, 그러면 요거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 계산하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책에 안 실어놨어요. 그거 몰라도 된다, 그 소리죠. 예, 그렇게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거예요. 다른 세금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하면 세금 계산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거기다가 뭘 빼줘야 된다고? 그렇죠. 재산세를 또 빼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죠? 산출세액이 계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시험 문제 막 갈로 쳐놓고 갈로에 들어갈 거 이래가지고 뭐 갈로 쳐놨냐면 공제금액 갈로 쳐놓고 공제금액 얼마나 냈고 공정시장 가입비율 갈로 쳐놓고 요거 그죠? 몇 프로 들어갔냐 물었고 그 다음에 세율 최고 세율 갈로 쳐놓고 최고 세율이 뭐냐 물었고 마지막으로 갈로 쳐놓은 게 요거 갈로 쳐놨단 말이에요. 어떤 세금 빼야 되느냐. 그래서 취득세냐 재산세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문을 구성해놨다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그런 문제 하나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죠? 과표에다가 세율 곱한 다음에 뭐 뺀다고요? 재산세 빼야 된다고. 재산세. 재산세를 왜 뺀다고요? 이중과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해 놓으면 세금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뭐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엉뚱한 세금이 들어갈 세금이 없잖아요.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뭐 빼야 돼요? 재산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만 알아놓으면 그죠? 대충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대충 문제를 읽다 보면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놨구나 이렇게 대충 그죠? 그래서 이산세금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거기에 245페이지 한번 볼게요. 245페이지에 245페이지 오시면 그 참고 있죠. 참고. 그죠? 참고 있고 참고에 4번 5번 봅시다. 4번 5번 4번 5번 보시게 되면 혼인의 경우에도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세대를 본다 돼 있고 5번의 동거복량의 경우에도 역시 합간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세대를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칠판을 한번 볼까요? 요거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세대 합산 유예라고. 몇 년간이냐? 5년간이요. 5년간. 5년간 각각 세대로 판정하는 거.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혼인이고 두 번째는 동거복량이. 부모님이 주택 갖고 있다고요. 자녀가 주택을 갖고 있다고요. 부모님도 10억 원짜리 주택 갖고 있고 자녀도 10억 원짜리 주택 갖고 있고 부모님 1세대 1주택이고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금액이 9억 원입니다. 자녀 1세대 1주택자고 그죠? 또 이 자녀 중에서 한 사람 단독 소유로 주택 갖고 있으면 공제금액이 9억 원이에요. 그렇죠? 1주택자 단독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금이 9억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셔가지고 이제 자녀가 이제 부모님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이제 세대를 합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를 합치면 1세대 2주택이 되죠? 자, 1세대 2주택이 되면 다주택자, 다주택자. 그럼 공제금액이 얼마라고요? 6억이라고. 자,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기 전에는 공제를 9억씩 받아서 세금을 적게 냈는데, 그죠? 부모님 모시려고 세대를 합쳤더니 다주택자라 해가지고 공제금액을 6억밖에 공제를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하는데, 그죠? 세금까지도 중하게 과세를 해버리면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이요. 죄송합니다. 가기를 했네. 자, 5년 동안 각각 세대로 판정을 한다. 각각 세대로 판정을 해주니까 결국은 여전히 5년 동안은 얼마씩 공제받을 수 있다? 9억씩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납세무자가 과세관청에 질의를 합니다. 뭐라고 질의하느냐면, 자, 그러면 5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다는 얘기는, 그럼 5년 지나면은 이제 6억씩 공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을 5년만 모시고 치우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5년의 유예기간을 준 거는 당신이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그 마음이 갸륵해서 5년의 유예기간을 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치게 되면 나머지 집 하나는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한 집에 같이 살 건데. 그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집은 투기성으로 갖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라는 얘기예요. 팔라고.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당장 팔기도 힘들고 부모님 모시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몇 년? 5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 그 얘기 아시겠죠? 예, 그래서 5년 기간을 줄 테니까 필요 없으면 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남자가 1세대 1주택이고 뭐요?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9억 공제. 여자가 1세대 1주택이고 역시 뭐요? 단독 소유면 9억 공제. 그런데 남녀가 결혼하죠? 그럼 혼인 날로부터 세대가 합쳐지죠? 예, 그래서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다고. 자, 그 다음에요. 246페이지에. 거기 맨 위에 6번에 보시게 되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거 나와있죠? 그죠? 그래 놓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등록문화재주택 나와있고 합산배제 임대주택 나와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칠판 보세요. 아까 합산 배제가 있었죠. 자, 거기에 제가 주택수 제외까지 하나 더 추가를 시킵시다. 자, 합산 배제가 되면서 주택수에서도 제외되는 거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등록 문화재 주택. 두 번째는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서 5년 이상 운영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종부세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두 개를 갖고 있다고.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 주택, 자기가 그냥 살고 있는 주택이고 또 하나는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이라고요. 요거 10억 원짜리, 요거 10억 원짜리. 자,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을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두 개 갖고 있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주택가액 다 합친다 그랬죠. 합친다고 이렇게 합치고 그 다음에 공제금액이 2주택자니까 공제금액이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그죠? 2주택자 아닙니까 지금? 6억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야 되죠? 얼마요? 공정시장 가액비를 얼마요? 80%.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80%. 자, 요렇게 해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란 말이에요. 합산 배제. 합산 배제니까 10억을 합친다, 안 합친다? 안 합친다고. 그러면 이제 일반 주택인 10억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이면서 아까 주택수에서도 제외시켰죠? 주택수에서도 제외시킨다고. 그럼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키게 되면
공제 금액이요. 아까는 2주택자였으니까 6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 하나를 제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몇 주택자가 돼요? 1주택자가 되니까 공제 금액이 9억이 된다고. 그러면 과세표준 계산할 때, 그죠? 여기 10억에서 얼마 빼고 9억 빼고 80% 이렇게 하면 8천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합산배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산가액을 합치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시에 같이 봐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거죠. 왜냐면 어떤 거는 합산 배제는 되는데 주택수에서 계산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주택수에서, 그죠? 지금 어떤 거는 합산 배제에는 해당이 되지만 주택수에서 계산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합산은 배제하지만 주택수로는 계산을 하니까 주택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공제금액이 9억이 안 되고 6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세세하게 다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험 치는 입장이니까 이제 핵심만 보는 거예요. 핵심만. 그래서 일단 합산 배제되면서 주택수 배제되는 거고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합산 배제하는 것도 요거 외에도 많이 있었죠? 예, 그것도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247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양갈로 3번에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요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에서 자, 재산세액 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세액공제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자,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연령별 공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다는 거예요. 연령별 공제는 10, 20, 30. 보유기간별 공제는 20% 있고 40%짜리. 연령별 공제라는 것은요, 1세대의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 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는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20%, 70세 이상일 때는 30%. 그래서 5년 단위로 적용하는 겁니다. 보유기간별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20%. 그 대신에 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다 그러면 40%. 5년 단위로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것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네요. 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가령 1세대의 나이가 60세가 되어서 연령별 공제를 10%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되어서 보유기간별 공제를 20%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10%짜리, 20%짜리 이거 다 적용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두 개를 합쳐서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24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종합산 대상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왜요? 요거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공제 혜택,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준다니까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공제 혜택을 준다고요. 그것도 다주택자는 해당이 안 되고, 몇 주택자? 1주택자. 공동소유자는 해당이 안 되고, 단독 소유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체계도를 잘 알아야 된다면 이게 어느 구석에서 튀어나왔는지, 어디에서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건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잘, 그죠? 보셔야 돼요. 흐름을. 자, 그 다음에 248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부담 상한 나옵니다. 세부담 상한.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그 다섯 번째 줄에 보면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으로 한다, 이런 내용 나옵니다. 100분의 150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내용 파악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세부담 상한도 차이가 있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재산세에서는 세부담 상한 비율이, 그죠?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150이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5, 110, 130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토지든 주택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다 얼마예요? 100분의 150으로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하는 것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역시 이제 뭐 프린트물도 비교 프린트물도 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25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53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부가징수 나옵니다. 부가징수. 그래서 과세기준일로부터 과세기준이죠. 과세기준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하고 똑같이 6월 1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 납세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인세예요. 종합부동산세 인세라서 납세문자가 개인일 때는 사람의 주소지로 합니다. 주소지. 그 대신에 법인일 때는 법인의 소재지로 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안저까지 법인일 때는 출제하지 않았고요. 그 밑에 양갈로 1번 개인일 때 또는 법인을 보지 않는 단체일 때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한다고요? 주소지로 한다고. 주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요. 254페이지요. 자, 부가징수 해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방식이 원칙은요. 정부 부과예요. 정부 부과라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직접 세금 계산해서 고유서를 보내준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납기를 언제로 하고 있느냐? 납기도 기억하셔야 되죠.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 그리고 고유서 보낼 때는 재산세처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유서는 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예외가 중요하죠. 예외. 뭐도 가능하다.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자, 정부에서 세금 결정해서 고유서를 보내주는 건데 납세문자가 원하면 신고 납부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 예외 밑에다가 적으세요. 선택이라고. 선택. 갈로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원칙 예외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둘 다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원칙 예외라는 건 뭐예요? 원칙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원칙이 해당되지 않을 때 예외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원칙과 예외라고 해놨지만 사실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일 납세무자가 내가 신고 납세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납세무자는 신고 납부해도 되고, 그죠? 신고 납부하기 싫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고유서도 보내주고. 아시겠죠? 그래서 신고 납부하든 또는 보통징수하든 전부 다 납기는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래서 재산세는 7월달과 9월달에 내는데 종부세는 12월달에 낸다고. 그다음에 여러분 소득세는 또 5월달에 내죠. 다달이 세금이 다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 특정한 달에다가 세금을 확 몰아버리면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금 다 내고 나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달이 세금을 다 배분을 해놨다고. 이번 달에는 뭐 내고 저번 달에는 뭐 내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매달 세금 낸다고. 매달.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그죠? 세금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죠? 알고 보니까 좀 심하다 싶으죠? 자,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요. 그거 보시게 되면 매날에, 자, 분할 납부 나옵니다. 분할 납부. 그죠? 자, 그래서 종부세는 물납은 안 돼요. 물납은 폐지가 됐고, 분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납할 수 있는 요건, 그거 받으시면 되죠? 납부할 금액 500만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256페이지에 부가세 나옵니다.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이 돼요. 20%의 농어촌 특별세.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257페이지 보면 비과세 나와있죠. 비과세. 그죠? 비과세 해놓고 그 양갈로 1번에 뭐라 돼 있어요? 재산세의 비과세를 준용한다. 그죠? 준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간주는 또 뭐예요? 간주하고 준용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간주는 본다는 거고 준용은 따른다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따르는 거 보고 보는 건 뭔데요? 자, 간주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준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법기술적인 용어인데 준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서로 유사성이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적용을 하고 유사성이 없는 거, 적용할 수 없는 거는 안 하고 그게 준용이에요. 준용. 그 대신에 간주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간주예요. 간주. 자, 그럼 봅시다. 비과세에서 왜 준용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자, 우리가 재산세 비과세에 뭐 있었어요?
철거가 확정된 건축물이 있었죠. 그럼 철거가 확정된 건축물, 그죠? 근데 지금 종부세는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하네요. 애초에 과세를 안 해요. 애초에 과세를 안 하니까 재산세, 비과세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토지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할 수 있고 주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할 수 있지만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애초에 대상이 속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비과세로서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적용한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준용이라고. 준용. 간주가 아니고. 간주면 똑같이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고. 똑같이 적용이 안 되는 거라서.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준용에 대한 규정들이 많다고요. 준용. 자, 그러면 지금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에 대해서 여기에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세문자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갖고 있는 자는 그 토지 합산금액에서 5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자, 별도합산은 80억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자, 다주택자는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자,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자. 그럼 납세문자 끝이에요. 끝.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 납세문자 잔뜩 공부했죠? 이럴 때는 사용자로 하자, 이럴 때는 뭐로 하자. 잔뜩 공부했죠?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할까요? 종부세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 전부 다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문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재산세 납세문자를 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준용하기 때문에. 비과세도 전부 다 어디서 준용하니까? 재산세에 있는 규정을 준용을 하니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법 조문수가 적다고요. 내용의 수 작다고. 그 내용이 작은 게 아니라고요. 원래는 재산세처럼 복잡하게 다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죠? 복잡한 거는 전부 다 어디서? 재산세 있는 규정을 다 준용한다고. 그죠? 자,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재산세 있는 규정을 다 준용을 하는데, 웬만한 건 다 준용을 하는데, 유일하게 준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납세지란 말이에요. 납세지. 자, 납세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유일하게 준용하지 않는 게 뭐다? 납세지다. 자, 납세지. 아까 납세지를 어디서 봤죠? 예, 253페이지. 납세지 해놓고 거기다 뭐라 돼 있어요? 소득세법 제6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요. 납세지는. 아,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재산세 규정 다 준용해놓고 납세지는 왜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잖아요. 왜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느냐? 자, 우리가 아까 재산세는 옛날에는 물세였고 종합소유세 인세였는데 물세 인세 다 있다 그랬죠. 그렇죠. 납세지를 통일시킬 때 어떻게 통일했다 그랬어요? 물건의 소재지로 통일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란 말이에요. 인세. 인세일 때는 납세지를 뭐로 해야 돼요? 주소지로 해야 되네요. 주소지로. 개인의 경우.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에 있는 납세지를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으니까 같은 인세인 소득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래서 요거 시험 지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는 뭔가 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 예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험 지문에 많이 낸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당연히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 그죠? 예, 그런 걸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용을 좀 알고 외우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납세지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소득세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 개인의 경우는 개인의 주소지로 하는 거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소재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소재지로 하는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종합부동산세까지 다 보셨고요. 이제 다음 주는 명절이죠. 예, 그래서 명절 잘 세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죠? 이제 양도소득세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예, 명절 잘 쉬시고요. 예,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